대부분의 IT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취직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등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코딩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연습 삼아 코딩 문제를 풀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적지 않은 분들이 코딩 문제를 풀고 나서 그게 통과되면 오케이, 이건 풀었고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이렇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기술 면접에서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었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도 여기서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통 처음 짠 코드에는 시간적인 성능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기 마련이라 면접관 눈에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개선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면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대로 동작하게끔 짰는데 여기서 더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 질문은 시간 복잡도와도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제를 통해서 내가 짠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리스트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정수의 합이 타겟 넘버와 같다면 true를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nums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타겟 넘버가 7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리스트 상황에서는 1과 6을 더하면 7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return true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겟 넘버가 10이라면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를 고른다 할지라도 그 두 개의 합이 12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return false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만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의 시그네처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인 건데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의 시그네처를 주게 되면 그 바디 부분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nums라는 파라미터는 리스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타겟이라는 것은 타겟 넘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각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잠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뒤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코드인지를 이 nums라는 이름의 리스트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지만 파이썬 문법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방식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바깥쪽에 forloop가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도 forloop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바깥쪽 forloop를 통해서 여기 i를 잡고 이 i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이 안쪽 forloop에서는 j를 통해서 그때마다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i가 여기를 가리키는 동안에 j가 이렇게 전체를 한번 훑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i가 하나 증가하게 돼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 j는 또 다시 한번 전체를 이렇게 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 forloop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쪽의 바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지금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이 문제의 조건이 리스트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정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가 가리키는 값과 j가 가리키는 값은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i와 j가 같으면 continue를 하라는 그런 코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j가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j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있을 텐데 그렇게 i가 가리키는 값과 j가 가리키는 값을 더해서 그 더한 값이 타겟과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바로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계속해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i가 쭈쭈쭈쭉 증가를 해서 이 끝까지 다 왔고 그 다음에 그 안쪽 루프에서 j도 다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하나씩 다 접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지 못했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return false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한 코드는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적어준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면 얘는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했다고 아, 나 문제 풀었어. 그러면 다른 문제 풀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여기서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코드는 개선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하게끔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대로 동작하는 것은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나은 성능으로 동작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이 코드를 개선을 할 건데요. 보시는 분들도 한 번에 쭉 보시지 마시고 중간에 멈춰가면서 나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선할 포인트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바깥쪽 포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씩 다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n개가 있다면 이 바깥쪽 포르프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총 n번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 포르프를 살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접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총 n번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코드는 언제나 상수 시간으로 일정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복잡도 개념에서는 비고1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면 이 안쪽 루프를 통해서 비고1으로 동작하는 이 코드를 총 n번 수행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될 거고요. 이 안쪽 포르프를 다시 또 바깥쪽 포르프를 통해서 n번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시간 복잡도는 비고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n제곱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적인 성능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냐면 자, 이 바깥쪽 포르프를 통해서 이렇게 i를 잡고 하나하나씩 증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안쪽 포르프에서는 j를 잡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i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모두 접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겟 넘버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i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i가 지금 1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j가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i가 가리키는 값과 j가 가리키는 값을 지금 이 코드에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 값이 이 타겟 넘버인 100이랑 동일한지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쭈쭈쭉 확인을 했는데 100이랑 같은 경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i가 한 단계 증가해서 이번에는 2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게 2를 가리키게 되면 j는 다시 또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i가 이렇게 2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시 j는 1부터 가리키면서 이 코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1과 2를 대상으로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이 i가 맨 처음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i가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1과 2에 대해서 이 코드 부분,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중복해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냐면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컨티뉴 했던 코드는 아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건데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바깥쪽 루프를 통해서 i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안쪽 루프를 통해서 j가 이렇게 돌고 있어서 i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j가 전체 순환하고 또 i가 하나 증가하면 다시 한번 j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었던 게 이전 코드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드는 i가 여기를 가리키면 j는 이렇게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i가 한 단계 증가하면 j는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i가 한 단계 증가하면 j는 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코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접근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접근 자체는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으로 비용을 줄이게 돼서 시간적인 성능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에 데이터가 n개가 있다면
이 바깥쪽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총 n번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을 보면 얘는 사실은 i가 이렇게 증가를 할 때마다 접근하는 데이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orloop가 맨 처음에는 n-1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n-2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n-3번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쭈쭈쭈죽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번만 접근하게 될 거고, 이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접근한 횟수를 다 더해주면 이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따라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구해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는 최고차항만 염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최고차항만 확인을 해보면 얘의 시간 복잡도 또한 비고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의 코드와 시간 복잡도는 동일해요. 하지만 시간적인 성능 자체는 실제적으로는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두 코드의 성능이 항상 동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추상화돼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같다라고 해서 성능 자체도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여기까지 개선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다음 문제를 풀러가자. 바로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성능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i가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과 j가 가리키는 부분,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값이 타겟이랑 똑같은지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가 하나의 수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러한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이 조건문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으려는 값이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바깥쪽 for loop를 통해서 i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이 안쪽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은 현재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 타겟이었던 8에서 1을 뺀 7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루프를 순환을 하면서 이 7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다 찾았는데 7이 없었다. 그러면 i가 하나 더 증가를 하겠죠. 이번에는 i는 2가 됐으니까 8에서 2를 빼면 6이 되는 거고, 이제 안쪽 for loop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안에서 6이 있는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6을 발견을 하게 되면 결국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니까 얘와 얘가 같아서 이 조건이 true가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바로 return true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코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 바깥쪽 for loop를 통해서 i가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할 때마다 이 안쪽 for loop를 통해서 i 다음번에 있는 그 데이터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한 뒤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즉 타겟에서 i가 가리키는 값을 뺀 그 값이 이 안에 있는지 j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가 이 위치에 있으면 j는 이 부분을 루프를 돌면서 이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있으면 바로 return to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i를 하나 증가시킨 뒤에 다시 한번 이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이 안에서 존재하는지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요. 이 for loop를 이렇게 돌면서 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결국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영상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었고,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에 특정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그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었죠. 우리가 이것 또한 배웠어요. 그게 바로 set입니다. se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때의 시간 복잡도가 b고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단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는 언제나 상수 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리스트를 쓰는 대신에 셋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셋을 써보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forloop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전까지는 이중 루프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forloop가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set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렇게 set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set 안에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set에 변수명을 이렇게 numbers라고 붙여줬어요. 그게 지금 이 코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바깥쪽 forloop를 통해서 i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를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타겟 넘버가 있으면 그 타겟 넘버에서 이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뺀 값이 이 set 있잖아요. 이 set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이 있으면 그러면 true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i를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쭈쭈쭈 끝까지 갔는데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false를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set에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넣는 코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접근해서 이 넘버스 안에 이 set 안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 될 겁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살펴보면 얘는 변한 게 없으니까 총 n번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n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 코드를 보시면 타겟에서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뺀 값, 이 값이 이 set에 이 numbers라는 set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인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et에서는 이렇게 조회하는 것이 시간 복잡도가 상수 시간으로 즉 b고 1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도 b고 1이고 결국 이 전체가 b고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최대 n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는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 됩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얘를 계산하면은 일단 b고 n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b고 n을 이렇게 더한 건데 왜 b고 n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얘의 시간 복잡도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봤던 코드들은 시간 복잡도가 b고 n 제곱이었는데 이 b고 n 제곱에 비해서 이 b고 n은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이 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set을 쓰니까 좋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코드에는 버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nums라는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타겟 넘버가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이 numbers라는 이름의 set에 다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코드가 그런 코드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i를 기준으로 이 타겟에서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뺀 값, 그 뺀 값이 이 set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그러면 타겟은 4이고 현재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은 1이기 때문에 4에서 1을 빼면 3이라서 3이 이 넘버스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3이 이 넘버스 안에 없기 때문에 이 i를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i가 2를 가리키게 되고 다시 한번 4에서 2를 뺀 값인 2를 이 넘버스 안에서 찾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2가 지금 이미 넘버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서 이 조건문을 만족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는 여기서 true를 리턴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함정인 거죠. 왜냐하면 이 2라는 값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어주게 되면서 들어온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 2가 결국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얘가 가리키는 얘와 그 다음에 set 안에 있는 얘가 결국 똑같은 정수인 건데 똑같은 정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조건문이 true인 걸로 잘못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문제의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정수라고 했는데 같은 정수로 계산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잘못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버그가 있어서 이 코드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고 얘를 만약에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제출을 하면 통과되지 않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시간 복잡도를 비고 n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못 쓴다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한 뒤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냐? 결국 지금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처음부터 셋에다가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밀어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밀어 넣지 말고 차곡차곡 밀어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이중 루프를 가지고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중 루프는 사실 i를 기준으로 그 i 뒤쪽부터 끝까지 그 데이터에 있는 값들 중에서 타겟 넘버와 i가 가리키는 이 값을 뺀 그 값을 여기서 찾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를 기준으로 그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찾으려는 값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i가 이 위치에 있다면 이 i를 기준으로 그 앞쪽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된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얘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일단 이렇게 비어있는 셋으로 만들어요. 앞에서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다 밀어 넣었는데 그렇게 미리 다 넣지 않고 일단 비어있는 셋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 를 돌면서 이렇게 i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뺀 값이 이 셋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true를 리턴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또 달라졌냐면 이 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문에서 true가 아니라면 그때는 현재 i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셋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셋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i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이 셋에는 i가 가리키는 이 데이터의 앞에 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이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타겟 넘버가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비어있는 셋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를 돌면서 i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러면 먼저 i는 여기를 가리킬 거고 이제 이 조건문을 검사를 하겠죠. 4에서 지금 i가 가리키는 값이 1이니까 1을 뺀 값, 즉 3이 이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이 조건문은 false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1이라는 값을 이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요. 이번에는 2를 가리키죠. 그러면은 타겟 넘버 4에서 2를 뺀 값인 2가 이 넘버스 안에 있는지 찾아요. 그런데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2를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2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쭈주죽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수행을 할 때는 임의의 i를 기준으로 그 i의 앞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값이 있는지 찾게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예에서는 타겟 넘버 4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false를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코드는 바로 앞에서 봤었던 그 버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코드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비어있는 셋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고 1으로 끝날 겁니다. 상수 시간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for를 통해서 계산되는 시간 복잡도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for는 결국 만약에 이 리스트에 n개의 정수가 있다면 얘가 n번 반복을 할 건데 그래서 n 곱하기 이제 이 body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이 body 부분에서 얘의 시간 복잡도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상수 시간으로 처리가 되니까 비고 1이 될 거고요. 나머지 코드들도 보면 단순하게 true를 리턴하는 거니까 얘도 상수 시간이고 셋의 데이터 넣는 오퍼레이션도 상수 시간으로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부분이 비고 1으로 처리가 끝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 또한 비고 n이 된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의 코드와 시간 복잡도는 동일하지만 직전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셋에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넣게 되면서 이 부분의 시간 복잡도가 비고 n이었는데 지금은 비고 n이 아니라 비고 1이 됐잖아요. 단순히 비어있는 셋 하나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이 부분에서 성능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코드가 바로 앞에 코드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능이 개선됐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혹시나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시간적으로 개선해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침내 이제 이 코드를 제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문제를 풀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적인 성능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성능을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에서도 필요합니다. 물론 실무에서 내가 짠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정확히 계산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의 과정처럼 내가 짠 코드를 조금이라도 더 계산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더 좋은 성능의 코드를 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셋이나 맵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적인 성능 개선을 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하면서 개발하신다면 단지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도 좋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